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픽 인터뷰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많이 뵀다가 한동안 못 뵀다가 또 다시금 뵙게 됐는데 일단 한동안이 아니라 한참 못 그러니까요. 처음에 국회의원 하신 게 언제 하셨죠? 제가 92년에 처음 출마해서 96년에 최연소 2000년 최연소 두 번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2002년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재선의원 하신 거군요. 네, 2002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때 새천년 민주당 집권당이었죠. 네. 그때 서울시장 후보로 이명박 보고 붙어서 이제 지면서 또 그때 국회의원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그때 그만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18년 만에 2020년 총선에 돌아온 거니까요. 그럼 원외 생활을 2022년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네. 그러니까 18 제가 최연소를 했는데 그리고 최연소하고 18년 만에 돌아온 것도 이제 일찍 했으니까 그나마. 네네. 예. 그러니까 1996년 국회의원이 처음 될 때도 최연소 국회의원이었고, 네, 2000년에도 최연소였어요. 엄청나시네요. 그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래서 재선위원이고 젊은 분인데도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때는 뭐 그냥 그랬죠. 뭐. 네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그런 대목에서 물론 김대중 대통령만의 작품은 아니겠지만 그런 풍토가 가능했던 건 뭐 주목할 만하고 평가받을 만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사실상 첫 경선을 했어요. 네네. 첫 경선으로 후보가 됐던 게 아주 치열한 경선을 했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8년 동안 이제 원외에서 지내셨는데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18년이 뭐 정말 이제 뭐 야인이기도 하고 뭐 광야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뭐 공부도 했고요. 뭐 해외 나가서 공부도 하고 뭐 미국 가서 변호사 자격 따기도 하고 네. 한국에 와서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NGO 활동도 하고 뭐 그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비교적 나이에 비해서 정치 일찍 시작하면서 완전히 위아래를 경험, 뭐 천당 막 올라갔다가 완전 바닥을 쳐보고 주목받는 정치인도 했다가 바닥을 또 저 부침이 굉장히 심했던 케이스라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18년 동안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쭉 있었죠. 18년 뭐. 그 정치계를 떠나실 때 약간 미움도 받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요. 저는 뭐 그래서 부침을 굉장히 잘 나가도 보고 네. 굉장히 욕도 많이 먹어보고 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또 뭐 또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다시 돌아올 때쯤 재혼을 하고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쭉 있어서 아유 저건 뭐 끝났다 이제 뭐 어렵다 이런 평가를 또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다시 국회로 들어오신 까닭은 뭔가요? 되게 말했죠. 감사한 거죠. 제가 지난 총선을 할 때인가 사무실에 그렇게 써놨는데 하나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네요. 진짜 국민들에 대한 고백이기도 저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 기간에 대한 한마디 그냥 결론이기도 하고. 아니 제가 그래도 굉장히 부침이 심했다고 하시는데 예. 그걸 감사하다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승화시키는 거는 예전에 김민석 의원을 욕하셨던 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대목 같은데요. 그럴 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니 뭐 실제로 그것이 제가 돌이켜 보면 저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좀 말씀 나눴는데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매일. 어디 교회 가서요? 예.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예.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2020년에 다시 돌아 당선된 건 뭐 진짜 기적 같은 거죠. 사실은 뭐 제가 현역하고 경선을 치러서 이긴 딱 3분 중에 한 명인데
민주당 안에서. 네. 네네. 나머지 두 분은 또 직전까지 구청장이었으니까 뭐 사실상 조직의 강자였고. 네. 저는 뭐 이름 하나 외에는 18년 동안 뭐 조직도 없고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그래도 봐주신 거죠 뭐 지역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측면으로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전체가 다 뭐 그냥 제가 이렇게 네. 돌이켜 보면 감사한 거죠. 아니 그렇게 감사해 하니까 저도 고마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네. 그렇게 어렵게 다시 돌아오신 거는 네. 무슨 뭐 이미 달아봤던 배지를 다시 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잘 네네. 못했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정치적인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아마 오늘 혹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라는 단체 그 대표를 얘기 하고 있는데요.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저같이 많이 두들겨 맞아 본 사람은 사실은 사람들 앞에 다시 서서 마이크를 잡고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군요. 그런 것이 네네. 있죠.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정치에 다시 돌아오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제가 30대에는 좀 빨리 달리는 정치를 했다면은 네네. 좀 바르게 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치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가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정치를 한다면 가져야 될 가치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약자의 눈으로 네. 미래를 보는 게 정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은 약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사회적으로?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치가 뭐냐라는 것에 불명? 대한 네. 가치를 생각할 때 그걸 가치를 갖고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네. 했고요. 그래서 국회에 돌아올 때 이제 의원 연구단체들이 한참 만드는 것이 이제 붐이 있었는데 네네. 대부분 경제 관련한 단체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도 권유를 해서 그런 의원 연구단체를 하나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다가 한다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 것이 이제 약자의 눈이고 근데 어떻게 또 다행히 한 30개 정도의 의원 연구단체가 있는데 그게 2년 연속 의원 연구단체 국회 평가 1등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참여하는 의원들이 또 다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아까 이제 다시 아까 질문 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셨는데 지난 2년이 뭐 코로나도 있었고 활동을 막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랬죠. 저 스스로가 사실 3선이지만 이번 4년은 초선의 마음으로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한다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기하를 뭐 5단으로 올리지 않고 1단 정도로 두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비교적 약자의 눈과 관련된 그 활동들은 그런 연구단체로서는 괜찮았고요. 이제는 저 스스로도 이제 한 2년 반 지나면서 방향들이 조금 정리가 돼서 남아있는 기간들을 뭐 이거 연구단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자의 눈 뭐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들이 상임위에 소속해서 활동하는 것 말고 네. 관심 있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모여서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자의 눈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주로 다루자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자의 눈으로 정책을 보자. 네, 네. 통상적인 사회적 약자, 뭐 복지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정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보되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네, 네. 이게 통상적인 약자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조금 좁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미래에 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의 눈으로 보면서 보면 약자의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혁신적인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이 매일 새벽 기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뭐
사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좀 편협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앙적 선택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가톨릭 교회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자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재구성한다는 건 뭐 저희식 표현에 따르면 복음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뭐 왜냐하면 부자들이야 우리가 대신 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변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실 부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분들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저는 조금 더 보탠다면 약자의 눈으로 본다는 건 일종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근데 약자의 눈으로 보면서도 오늘의 시각에서만 보면 저희들이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미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구체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지금 내일 모레죠. 서울시장하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연이라고 많이 알려지는 거 만난다는데 이게 만남 자체가 이례적이고 굉장히 또 만남에 대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분들 만나면 단단히 야단치겠다 이런 태도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마침 어저께 저희가 그분들을 뵀어요. 전장연 분들 올해 이제 저희 약자의 눈에 올해 활동의 일종의 핵심 어젠다라고 할까 이거를 그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자라고 해서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제 한 10분 의원들하고 박경숙 대표 등등 몇 분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해결을 하고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 이게 의당 함께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간 게 우리 모두에게 좀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양반들이 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끼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화나 그게 있죠. 그거 사실이에요. 네, 존재하죠. 근데 오죽했으면 그랬냐 하는 측면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인정한다. 근데 노력했는데 안 되는 면도 있다 이러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오 시장께서 뭐 그분들은 약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제가 듣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윽박질러서 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약자 간에 또는 시민 간에 어떤 이렇게 갈라치고 분열 뭐 혐오 이렇게 만들어서 할 프레임은 전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더구나 만나기로 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대요. 그러니까 정치적 활용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저희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명동역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 엘리베이터가 생긴 게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명동이 정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가장 중심인데도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약자의 눈으로 본다면. 제가 사실은 지난 전반기 2년을 복지위원장을 했는데 소위 베리어 프리 이런 문제 이동권 문제를 꽤 많이 다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재부에서 막혀요. 근데 뭐 그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전체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설명하고 토론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좀 과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관료적 사고가. 그래서 지금 전장현 분들도 어제도 토론했지만 다 알아요. 지금 2024년까지 서울시의 경우는 가령 이제 지하철 문제 해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문제나 이런 이동권 문제는 10년간 해결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진도를 빼야 되는 것이 있고 이게 서울시장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당연히 대통령, 총리, 뭐 기재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요 성당, 교회, 절에 장애인들이 가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곳이 많죠. 네, 그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대목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베리어 프리 맵을 우리는 종교시설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차라리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풀기 위한 시민회의 테이블 같은 걸 만들고 의원들도 같이 할 테니 장애인 단체도 같이 해서 좀 찾아다니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이나 예산을도 풀고
국민의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캠페인을 같이 하자. 국민 공감대를 같이 하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좀 부탁을 하자. 그래서 저는 종교계에서도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이런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무슨 뭐 딱 그 장애인 단체만의 문제로 하거나 그렇죠. 어르신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윽박지를 뭐, 문제는 네.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좀 그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장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비난하는 목소리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거기 대표분들하고도 비교적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령 복지위에서 여러 이슈들 가운데서 전장현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슈에 대해서 이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동의 안 한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네네. 저는 그대로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번 경우는 이걸 같이 풀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딱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마 문제에 접근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건 좀 공감대가 떨어져 이런 것이 있을 수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대충 압니다. 아니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이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그건 너무 아니, 고단한 그럼요. 일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사실은 워낙 다니기가 어렵고 네. 근데 이 문제를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 운동하는 분들은 대표성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전장현 분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는 오히려 그 문제의식을 사회가 받아야 된다. 조금 더 사회적 해결을 위해서 바짝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지금 또 약자 문제 중에 아주 뭐 폭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문제가 터진 게 난방비 문제고요. 예. 난방비 폭탄만이 아니라 요금이 곳곳에서 오르고 있고 뭐 네. 서울의 경우 내일 당장 택시 요금, 그렇죠. 기본 요금이 오르고요. 하여튼 난방비 이게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냐라는 건데 뭐 여당의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 정부 탓이고요. 야당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오를 상황이 생기니까 갑자기 오른 거죠. 네네. 인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쉬운 얘기네요. 그 당연한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를 전 정부에서 눌러서 그렇게 일단 객관적 사실에 좀 안 맞잖아요. 네네. 이게 뭐 그래프를 딱 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가스 관련한 인상 요인이 있어서 쭉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전 정부에서 눌러서 그런 면이 뭐 있겠죠. 억지로 찾으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럼 현 정부에서 못 누르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갑자기 올라서 사실 조금 난감한 면이 있다. 그래서 예측 못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하여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굳이 거기다 대고 뭐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그게 100% 맞는 설명이면 모르지만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저런 거잖아요. 이번에 무인기 했을 때 김병주 의원이 그거 너무 쉽게 구글 지도 갖다 대면 나오는 거여서 했는데 그걸 무슨 북한 내통 얘기한 그게 아주 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 정부 탓하고 막 심지어 북한까지 들이대고 이런 거는 오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좀 그렇게 잘못 예측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 가령 작년에 제가 작년 여름에 독일을 해외가 있을 때 갔다 올 때 네. 우연히 독일에서 1만 원 교통권 하는 걸 그때 봤어요. 네네. 저희 방송에서도 정범구 전 대사가 몇 번 소개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네네. 그걸 와서 우리도 1만 원 교통권 하는 걸 제가 8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거든요. 이게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식대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유류세 인하 법안을 그때 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100불에 30만 재량으로 정부가 내릴 수 있게 하는 걸 100불에 70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나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법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류세 인하를 하는데 정부가 재량을 할 수 있게 된 게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하면 되고 네.
근데 이번 가스가 이렇게 또 급히 올라간 부분은 예측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솔직히 그것도 예측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원도 김진태 지사 때 그 레고랜드 그게 아주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네네. 그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고 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급히 오른 요인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솔직히 예측을 못한 면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블레임, 그러니까 남한테 탓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건 정부의 너무 이거를 책임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당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건 통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통한다는 건 뭐냐면 양 진영이랄까요? 그런 게 여기 있죠. 서로의 미움이 예. 상당히 커지고 갈등이 커지고, 맨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96년 뭐 그 전에 92년엔 출마하셨다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 이른 나이에 시작해서 굳이 따지면 정치를 한 30년 요 구경을 한 건데요. 네. 제가 지난 1년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년 경험한 중에 지난 1년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기력감을 느꼈어요. 아,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하에서 지금부터 딱 1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무기력하고 국민으로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참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너무 말이 안 되는 퇴행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야 이거 전두환 노태우 때에는 뭐 광주도 있었고 5.18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었다. 싸워서 민주주의가 진전됐으니까. 근데 이게 뭐지? 이 1년은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1년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걸 겪어야 되지? 이런 시간을.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지난 1년이 역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퇴행도 있었고, 또 어쨌거나 진영 간의 갈등도 커졌고, 그래서 정치의 어떤 조정과 문제 해결 기능은 굉장히 떨어졌고, 그 사실 그게 사이에 있죠. 그 사이에 예. 이재명 대표 뭐 예. 그것을 사법 리스크라 부르든 또 뭐 검찰 리스크라 네. 부르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좀 건은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예. 계속 검찰에서는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셔요? 저는 뭐 이제는 거의 가닥이 잡혔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검찰이 할 만큼 해서 네. 뭐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할 수도 있죠. 원래 검찰의 판단. 아니, 아니. 할 거로 누구나 예측하지만. 네. 근데 이제 안 할 거라고 예측되는 정도에서 저렇게 하면은 이상한 거니까 네. 무조건 한다. 이제 기소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법, 그러니까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어쨌든 재판을 하고. 네, 법정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냥 그러면 된다고 봐요. 이게 뭐 이미 뭐 대응이고 뭐고 뭐 있겠어요. 재판 가서 유무죄를 가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보기에는 네. 물론 이제 법기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서 뭐 요것이 걸린다 저것이 걸린다 뭐 가령 선거법만 해도 뭘 하면 어떤 경우는 의석을 잃는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따질 수는 있겠으나 그냥 일반적인 국민적 눈으로 볼 때 정치인에게 단죄를 할 때 진짜 악의와 고의를 가지고 나쁘게 돈을 먹었다 하는 거를 지금 입증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선거법도 애매하고. 뭐 쌍방울에서 뭐 대북 송금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그러니까 갑자기 선거법도 나오던데. 애매하고 네. 제3자 뇌물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성남의 전국의 사건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살아남기 어렵고, 대장동에 무슨 돈이 직접 보역한 것도 없고, 사실 하다 안 돼서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네네. 웬 갑자기 대북 그것도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늘 현재까지는 검찰이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상당한 인력을,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서 장기간 수사를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돈 먹은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으니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별거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하면 진짜 재판을 해서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유무죄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러나 적어도 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민이 아이고 진짜 검찰이 너무 훌륭하게 잘한다 이렇게 볼 것인가. 더구나
굳이 트집을 잡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상대편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네네. 대통령 주변의 문제 이런 것까지를 놓고 본다면 정말로 끝내주게 공정하고 훌륭하게 검찰이 잘했네. 과연 이렇게 볼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와 관련한 거는 저는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닥을 쳤다. 네, 바닥을 쳐서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2번까지 갔는데 또 부르면 또 갈게 3번째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네. 그런데 별로 제가 보기에도 막 똑 떨어지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 가서 이제 재판하면 되는 거죠. 뭐 저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담담하게 재판하고 그렇게 풀어가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 약자의 눈이란 연구단체 좋은 의미에서 편향적인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의정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기대가 있고요. 잠시 뒤에 가톨릭 평화방송 텔레비전 채널에도 출연하시는데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시부터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